2025 세계 경제 역대급 혼란이 찾아온다. 불확실의 위기 속 웃는 자는 누가 될까?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와 함께 인사드리는 돈스토리 새로운 진행자 이대호입니다.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계획은 세우셨나요? 오늘은 그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를 준비했는데요.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해야 돈의 흐름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금리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금리는 결국 물가에 달려 있는데요. IMF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거의 끝났다. 작년에는 연평균 5.8%였던 인플레이션율이 올해 말까지 4.3%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는 2.3에서 1.9%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플레이션 둔화기에 진입했다고 보는 건데요. 이 수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금리도 더 인하될 걸로 보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 예상되는 인하폭이 작습니다. 연준이 2025년 말 기준금리를 기존에는 3.4%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 12월에는 그걸 3.9%로 좀 높여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수치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4번 하려다가 2번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이 횟수를 줄이는 이유가 올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이슈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2.5% 정도까지 낮출 걸로 보여요.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니까 세계 경제가 왠지 다시 좋아지는 건가 싶은데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그 시기는 아닌가 봅니다. IMF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과 똑같은 3.2%가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서 2019년 연평균 성장률이 3.8%였던 거랑 비교해 보면 3.2%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겁니다. 이 뜻은요, 이제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죠. 아무렴 그래도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사실 앞에서 얘기한 모든 이야기들에는 치명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며칠 후면 이 흐름을 쥐락펴락할 사람이 등장하죠. 자칭 관세맨이라면서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라고 외쳐온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가 오는 20일 취임할 예정이죠. 트럼프는 공약으로 중국의 무려 60%,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그 외 모든 국가에 10에서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진짜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어렵게 내려놨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1%포인트가량 다시 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심지어 JP모건은 이 관세 정책이 글로벌 성장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까지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걱정하느냐? 미래를 보려거든 역사를 알라고 했죠. 1930년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한 2만 개 품목의 관세율을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 59%, 몇몇 상품에는 400%까지 인상하는 법인데요. 결과는 아비규환이었죠. 여기저기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보복하겠다라면서 무역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 세계 교역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립니다. 그 영향으로 기업들은 도산하고 8% 안팎이던 실업률이 거의 25%까지 치솟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대공황을 심화시킨 원인이 이 무역전쟁 때문이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의 공약을 봤을 때 가장 큰 불똥이 튀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중국이겠죠. 그럼 중국은 과연 이 현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글쎄요, 만약 중국이 맞대응에 나서면요, 그야말로 무역 전쟁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들고 일어나겠죠. 미국이랑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4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면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은 거죠. 중국은 자기네 무기를 10분 활용할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히토류 같은 것들, 핵심 원자재 수출을 제한할 거고요. 미국 주요 기업에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글로벌 GDP의 최대 7%가 증발할 거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세계 경제에서 프랑스랑 독일이 사라지는 거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아까 연준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요, 이 트럼프 정책들 때문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금리 인하 계획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거죠. 당연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수출액이 6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수출이 줄면 수입이 줄고, 그럼 또 일자리도 줄고, 내수 경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얘기들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만, 트럼프가 이런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같은 미국 예외주의 정책들을 편다면 세계 경제는 불확실의 늪에 빠져서 더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미국 예외주의, 그러니까 미국은 특별하다, 이런 신념은요, 원래 이렇게 정치, 문화에 주로 쓰이던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점점 경제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은요, 작년에 주요 경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팬데믹 이전만큼의 경제 성과를 낸 곳입니다. 보통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좀 둔화되기 마련인데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은 2025년에도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혼자 잘 나가는 비결, 바로 올해 경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 이후로 투자 주도의 생산성 혁신을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은 아낄 때 투자를 팍팍 해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IT 혁명을 이어받은 AI가 있죠. 이 AI가 2025년에도 아주 뜨거울 거라고 보는데요. 거품이다 뭐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요, 사람들이 이 AI에 대한 관심이 팍 식기 전에 더 효율적이고 더 유용하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 올해 AI가 일상과 업무에 필수 기술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올해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그 주도주가 변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JP모건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AI에 많이 노출될 산업으로 의료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들 업무의 한 65% 정도는 AI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약을 하나 개발하려면 평균 10년 그리고 한 2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AI 스타트업 회사에서 이 AI로 새로운 표적을 식별하고 임상시험에 적합한 분자를 설계해봤다고 합니다. 소요 시간은 단 18개월, 1년 반, 돈은 270만 달러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비용이 팍 줄어들었죠. 사실 이 외에도 군사무기, 스마트폰, 항공, 금융, 유통 등등 쓸 수 있는 곳에는 다 들어갈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얘기죠. AI 시장은 작년 약 200조 원에서 2030년에는 1900조 원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자본이 모여서 엄청 빠르게 발전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이슈가 또 있습니다. 영상, 사진 같은 걸 만드는 생성형 AI, 사실 한켠에서는 저작권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송도 몇 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그 판결들이 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기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제 법적인 판례가 생기는 건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이 AI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AI 시대에서는 한 발 뒤처진 게 50보, 100보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 된다. 챗 GPT, 오픈 AI처럼 혹은 구글 알파벳처럼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AI 기본이 되는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다. 거기까지는 인정.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냥 뒤처질 것이냐?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는 고민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롤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게임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우승을 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또 이끌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회로 우리가 유치하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더욱더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좀 나아가 보자. 그게 이제 AI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지금 살까 말까 더 모을까 말까 좀 고민했던 것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금!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아마 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도 이 골드러시가 이어질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JP모건의 전망인데요. 전쟁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이 계속 지지받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어떨까요? 연초에는 달러 강세 분위기가 여전히 이어지지만 올해 중반 즈음에 그 기세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 같다고 합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 달러 지수가 올해 말에는 6%가량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 대부분의 은행들도 이 달러 약세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의 움직임은 왜 다르게 갈까요? 일단 미국의 금리가 하락 기조로 가면서 달러화 보유에 대한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리는 곧 그 통화의 가치를 말하니까요. 그러면서 비달러화, 달러화가 아닌 자산에 더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다만 이거는 미국의 뜨거운 경기가 얼마나 식어가느냐, 얼마나 빠르게 식어가느냐, 그래서 금리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 부분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또 민간 연구기관까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작년보다 더 낮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AI 같은 이 혁신 산업이 부진하고 또 그래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환율이 많이 급등했죠. 하지만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줄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해서 연말에는 1,300원 중반에 정착할 것 같다는 전망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아니다, 1,400원 정도의 환율은 고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국인들도 이 달러화를 이용해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연기금 등의 해외 자산 투자도 늘고 있고 이것이 또 뉴 노멀로 가고 있기 때문에 1,400원대는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의 진폭이 커진, 즉 변동성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방향성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변동성도 커졌고 당분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거 인터스텔라 그 포스터에 나오는 문구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위기에 되게 강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큰 위기가 있을 때 큰 V자로 반등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수출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도 물론 그게 반복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초 체질 자체를 조금씩은 바꿔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 체질 자체가 좋아질 수 있게끔 정말 5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플랜을 가동해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IMF는요, 우리나라의 혁신은 대형 제조기업에 너무 집중돼 있다고 하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과연 돛을 달 수 있을지 아니면 바람에 밀려서 표류하고 말 것인지 지켜보시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